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신앙으로 본 2016년 미국 대선을 논하는 심포지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하고 무관심으로 지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나가라, 그리고 복음의 누룩으로 살아가서 증거해 나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묻고 찾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포지움을 위해서 우리 각계각층의 우리 평신도 지도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꾸르실리오 주가님이신 최한건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재익 우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영민 사도 요한 우리 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강창홍 바오로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규덕 평화신문 사장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어쩌면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미국 대선을 맞이하는 우리 평신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꾸르실려 운동은 정말 교회의 평신도 운동인데, 우리 꾸르실려 주가님이신 최한건 주가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첫 번째 얘기하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투표는 주변 환경에 복음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변 환경의 복음화는 제가 이끌고 있는 우리 꾸르실려 운동의 기본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인권 존중과 공동선, 이것들의 그 상호 연관된 보조성의 원리로서 사회적 가르침을 주는 그 사회적 교리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영성, 그리고 순교 전통의 신앙과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의 정신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토대로 발전된 교회 헌장, 사목 헌장, 그리고 각종 교리서들을 통해서 선거가 신앙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역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제2차 바리칸 공회의 평신도 교령을 살펴보면 제17항에서 현세 질서는 그 고유의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 생활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시대, 장소, 민족의 상황에 알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하면서 현세 질서의 개선이 우리 평신도들의 고유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사목 현장 제75조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주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정치적 선택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역시 2240항을 보면 공동선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서 투표권 행사를 들고 있고, 또 특히 도덕인이 또는 기본 인권, 복음의 가르침 등을 어긋나는 그런 공약들이 난무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할 우리 고유의 사명에 따라서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하겠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11월 달에 이루어질 미국 대선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들을 잣대로 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대선 후보들은 물론 각종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어떤 선거 경험과 또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는데 왜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많은 평신도들이 당황스럽게 하고 또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박규덕 평화신문 사장신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최 주관님께서 저희 종교인들, 아니 저희 신앙인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교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저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주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왜 붙어 있어야 되냐,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하지 왜 종교가 거기에 관심을 갖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잘 살펴보면 종교와 정치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정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면서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창조 질서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희 인간의 의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는 분명히 하느님의 창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창조 의지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것대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 사회운동가들과는 다릅니다. 저희 신앙 안에서, 저희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라는 것, 그것도 신앙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았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와 문화를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를 이해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저만 해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잘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선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정재익 우리 변호사님께서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두 신부님이랑 최 박사님께서 선거랑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진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투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진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분들 책임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는 Electoral College라는 그 헌법 규정, 미국 헌법 2조랑 개정안 12조에 의해 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는요, 한국도 그렇지만은 직접 선거를 합니다. 한국은 직접 선거 다수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표를 제일 받는 분이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지만 과반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과반수를 못하게 되면은 2차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간접 선거이지만은
과반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간접 과반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하게 돼요. 11월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11월 2일이랑 8일 사이에 해야 되고요. 그럼 왜 11월이냐? 대통령제가 만들어졌을 때 founding father 미국을 재건한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 11월 전에는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기가 힘들고 11월 이후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11월로 정했어요. 그러면 왜 화요일이냐? 그러면 일요일 날은 다 교회를 가야 되고 월요일 날은 그때 대부분의 한국 말하면 동해죠. 카운티 정부에서 일을 봐야 되고 수요일은 그때도 미국은 수요일 장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거는 화요일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을 하게 되는데 11월 8일 2016년에 하게 되고요. 대통령 선거는 연방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주 선거입니다. 주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Natural Born Citiz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부모한테서 태어났으면은 대통령에 출마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그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은 항상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된다, 누가 된다. 존 메이케인 같은 사람은 2008년도에 대통령 공화당 후보였는데 파나마에서 난 사람입니다. 미국 후보에서요. 그리고 이 일렉토럴 칼리지라는 시스템은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헌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각 주에서 이긴 후보는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그 대의원 수를 다 갖고 갑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표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가상의 설명을 해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스테이트 A랑 스테이트 B랑.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스테이트 A는 주민이 110명이 있고 스테이트 B는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일렉토가 대의원 수인데 이거는 컨그레스맨이랑 상원의원, 하원이랑 상원의원 숫자에 대해서 대의원 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디데이트 도널드 트럼프가 라고 하죠. A 스테이트에서 56표를 받고 힐러리가 54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A에서는 11 대의원 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테이트 B에서는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30표를 받고 힐러리가 70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이겨서 110표를 냈는데 당선된 사람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도널드 트럼프예요. 근데 진짜 주민들 투표를 하는 거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86표밖에 못 받았고 힐러리가 124표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 거는 미국 역사상 딱 4번 있는데 3번은 19세기에 생긴 거고 맨 마지막에 국민들의 표한테는 표를 덜 받았지만 대통령이 된 게 2000년도 부시 vs 고어.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된 게 주민들한테 투표는 덜 받았지만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후보자들이 자기네가 특별히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민주당 같으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공화당 같으면 텍사스 같은 데서는 선거운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럼 가장 격전지에서 그런 대의원을 할 수 있는 데서만 포커스를 합니다. 오하이오, 플로리다. 네.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잘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도 미국에 살아온 지 20몇 년이 넘는데 미국 시민권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커서 그런지 대통령 뽑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공화당, 미국 대선의 그 대표적인 그 주자들이 거의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생명인데 이 뱃속에 있는 그 태아들이 인간이냐 아니냐 생명을 보장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정말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도 아프고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강창홍 의사 선생님께 이번 선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거는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제 문제들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은 역시 가톨릭 신앙인이니까 교회에서 가리키는 교리와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현재의 그 미국 정치 현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인공유산이 미국에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야 할 어린아이들이 1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인공유산과 더불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공학, 예를 들어서 DNA의 유전자를 바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수한 사람이나 우수한 육체를 가진 사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떠한 우수한 그 종족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아 조직의 상업화,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태아 조직을 가지고 연구 또는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임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얼마 전에 많이 이슈됐던 게 병원, 교회, 무슨 종교 자선 단체에서도 그 인플루이드를 위해서 인공적인 유산을 하거나 피임을 하거나 하는 거를 지원을 해줘라. 그 카바리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종교 단체, 특히 우리 가톨릭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산에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왜 그러면 이게 공화당이 지금까지 대부분들이 공화당이 주재해온 게 유산은 반대입니다. 인공유산은. 그러면 유산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트럼프는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얼마 후에 말을 바꿔서 처벌은 안 되고 다만 자기는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역시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산은 허락돼야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여자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2016년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생명인데, 특히 생명 중에도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태아들인데, 이 태아들을 바라보는 두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주교 병원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반대하는 그런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현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가 다 이민자잖아요. 여기 이민자 아니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인데, 이번 선거를 들으면서 정말 험악한 얘기들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민자들이 무슨 큰 죄를 든 것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벽을 쌓겠다는, 벽도 몇천 마일에 걸쳐 있는 엄청난 벽을 쌓는다든지, 또 강제로 추방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서 교수님께 한번 정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민입니다. 예, 그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이민 정책에서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그 민주당 지지 기반은 이민자, 마이너리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소수 민족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강 박사님처럼 한 특정 후보에 대한 그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조민현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소위 불법 체류자 아니면은 오버스테이라고 부르죠. 들어올 때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냥 그 기간을 넘겨서 있는 사람들 1,000만 명이에요. 그 1,000만 명이라면 뉴욕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또 말을 붙이는 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자기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때를 보이자.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백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전체 그 멕시칸 이민자 중에 특히 불법 체류자들 다 강간범이고 흉악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쪽 아리조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그 거의 몇천 마일에 달하는 데다가 벽을 세운대요. 근데 그 벽을 세우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내겠냐는 그 질문에는 미국 기업체를 다 멕시코에서 빼온대요. 그 다음에 지금 재정 지원하는 것도 다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소위 모슬렘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지금 아이시스라고 부르죠. 테러리스트 집단.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얻느냐. 이라크에 있는 원유 시설을 점령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불법으로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습하고 미군 보내가지고 그걸 쑥대밭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줄만 막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미국 사람들을 테러라이즈 하듯이 똑같이 우리도 암살자 집단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가족들을 다 죽여서 얼마나 테러가 무서운지 또 한번 시쳇말로 본때를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포로를 잡으면 물고문을 비롯한 무자비한 방법을 해가지고 정보를 다 짜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냥 유권자들이 들으면은 재미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고 우리 한인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겪어야 되는 불합리한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험악하고 정말 걱정도 되고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국 주교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교회의에서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에게 첫 번째 양심을 따라라. 근데 양심도 그냥 양심이 아니라 informed, 이렇게 공부하고 성찰한 그런 양심을 따르고, 다음에는 faithful citizenship, 그래서 아주 신실한 시민의식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우리 최 주교님께서 그런 주교협의회에서 평신도들이 실천하게 되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종교가 정치에 얼마만큼 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우리 박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같이 저는 사실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이 정치문외한이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과제예요. 이제 신부님께서 그 주교회의에서 나온 informed consciousness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종교와 정치가
크게 뭐 본다면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던 시대, 또 한동안은 또 정치가 종교를 지배했던 시대. 이제 근자에 들어서서는 정교의 분리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세계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사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종교인으로서는 교회의 일부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치를 떠날 수 없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노사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낙태 문제, 환경 문제, 이민자 문제, 이게 정당이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책과 또 우리 개인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 감들에 대한 그 갈등들이 유발시키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과연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참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어떤 시대 쪽으로 본다면 이 교회 자체가 현실에 대한 문제를 뒤로 놓고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던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서는 이 종교의 현실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영적 생활을 등한시하고 또 이웃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보호가 종교의 전무인 양 그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종교 정치가 자체적으로 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 정치인들조차 또 많은 경우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와 또 그들이 선택하는 정치 집단, 또 사회적 입장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그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그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때 우리 카톨릭 단체에서는 분명하게 아주 강한 반대를 표시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신문 기사를 본다면. 결국은 그 국회 내에서도 신앙과 양심에 따른 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치와 종교의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질서에 동참할 때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그 명확하게 좀 더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주교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건이 2007년에 채택된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또 저희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반영해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본다면은 주교단이 가르치는 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정치 생활, 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또 세 번째로 소시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활동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주교단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제시합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가톨릭 신자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인 우리들이 사회적 질서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해 나가는 하느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회적 질서 확립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 교황님께서는 우리들 서로 간에 또는 다른 세상 창조물들과 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 죄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또 우리가 정치적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술을 마련함에 있어서 항상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 편에 서서 삶의 보람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증거하고 또 그분의 왕국을 이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지혜와 식별의 능력을 주시도록 청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이게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가난이를 보호하든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박기덕 평화신문 사장 신부님께서 우리 정말 교회의 가르침인 양심을 따라라, 책임 있는 시민의식으로 가라, 그리고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 경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좋은 말씀, 좋은 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느낌 아니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정의구현 사제단의 모습이 예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독재에 대한 어떤 독재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못하고 있었음에 어쩌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신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어쩌면 세상이 더 영악해졌습니다. 저희가 손에 잡히는 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아까 저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선 후보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열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열광을 할까? 저희가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 그것을 마시는 순간 통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세상 그렇게 죽음의 문화를 저희에게 조금씩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어쩌면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 구현, 어쩌면 이제는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몫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세상이 처음에 느끼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저희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그 운동들, 저희가 이렇게 깨어 있음으로 더 깊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그 정재희 그 변호사님께서 그 미국의 그 선거 제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 가세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트럼프가 도대체 공화당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뭐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는지 그 예선 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면은, 우리는 지금 그걸 이렇게 봐왔잖아요. 도대체 되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거고, 하나는 정치적인 거고. 왜 힐러리도 지금 민주당 거의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많이 놀랐다고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당 예선,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에서 후보 내는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어떤 헌법이나 주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 내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막상막하로 트럼프도 될지 안 될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예비선거 제도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랑 다 썩었다. 그 말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처럼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뽑지 않는 대의원이 있어요. 당에서 정한 슈퍼 델리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힐러리랑 샌더스랑 선출된 대의원 수는 그 차이가 없는데 그 슈퍼 델리게이트 때문에 힐러리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고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제1인자 제일 투표를 많은 사람이 과반수가 안 될 때는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그러면은 제가
다수의 표를 얻었으라도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지금 거의 끝난 상태예요. 이제 거의 뭐 과반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트럼프가 저기 공화당 후보가 되고 힐러리가 저기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왜 제 거는 뭐 제 기본적인 제 의견이지만은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저거는 쇼라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겠냐, 이번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화당이 그 전에는 돈 많은 사람, 자유 경제 자본주의를 한 층과 그 다음에 저기 사회적으로 보수주의, 낙태나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이에요. 근데 경제가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많이 좀 여유롭지 못한 그 지지층에서 당이 우리를 배반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공화당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근데 트럼프는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보통 정치인처럼 달콤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이 작은 교회인데 혼인도 이게 또 바뀌어버렸어요. 혼인이 뭔지 그 개념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들, 마이너리티죠. 물론 뭐 게이, 뭐 레즈비언, 뭐 트랜스섹슈얼, 그런 소수자, 마이너리티를 보호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의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결혼도 바뀌고 이 가정도 이게 개념이 흔들리고 이런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제 안건인데, 우리 강창홍 의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의 가르침은 결혼이 사회의 기본적 단위이고 가정이, 그리고 결혼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성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현재 지금 미국 정치의 현상을 본다면은 전통적인 결혼은 별 볼 일 없는 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고, 오히려 전통적이 아닌 동성 결혼이라든지 그 트랜스섹슈얼한 사람들의 같이 산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권리, 이런 거는 굉장히 부각되고 또 많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치적인 라비, 지금 조금 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호모섹슈얼들의 그 정치적인 라비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표는 정말 아마 한 100%가 어느 후보에 간다든지 이게 거의 미리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100%가 어느 한쪽으로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적죠. 특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그 정치인을 뽑는데 그렇게 무슨 어떠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 정치인을 지지한다든지 반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 학교나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에서 자기가 나는 남성이다, 또는 나는 여성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자도 나는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 화장실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뭐 여자가 나는 남성이다 하면은 남자 화장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에서 이제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반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권리나 자유, 선택할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지금 이런 논리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서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그 러비가 정치적인 러비가 그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가령 내가 나는 여자로서 미세스 누구다. 그러면은 딴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남자같이 보인다든지 그 사람이 실제가 그게 뭐 아닌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뭐 집을 빌릴 때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공공적인 이익을 볼 때 그 사람들의 그 성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존중해 주라는 이러고 만약에 그거를 안 해주는 경우에 따라서 뭐 벌금을 뭐 몇만 불씩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법이 제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려고 하는 전통적인 가정이나 결혼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공화당이 전통적인 결혼과 사회제도를 유지하려는 반면에 민주당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로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도대체 왜 트럼프가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열풍이 불고 있는지 우리 서 교수님의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열풍을 한번 해부를 해주시죠. 네. 저희 모임이 마치 특정 후보 때리기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에디슨에 도널드 트럼프 뉴저지 헤드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그 유명한 빨간 모자, 그 다음에 범퍼 스티커, 그리고 집 앞에 걸어놓으라고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로는 올해 선거가 미국 그 역사에 남을 거라고 기념품이래요. 그래서 혹시 가지실 수 있으면 하나씩 다 가지라고.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공화당 주류에 반대되는 정책을 갖다가 주장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단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낙태와 피임을 돕는 플랜트 페어런트후드라는 걸 지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화당 주류 정책과는 달리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그거를 찬성을 합니다. 더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답게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을 더 활성화시켜서 낙후된 도심 지역, 그러니까 한국식 재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을 비롯한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공화당 사람들은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그 지지자가 누군가 생각을 했더니 이제 저희도 그렇듯이 그 대학 가지도 못한 고등학교 중퇴자 백인 남성들이 주된 그 지지 기반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미국의 20% 백인들은 정부 혜택은 있는 대로 다 받으면서 평생 동안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미국의 경제를 갖다가 좀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인데 외국에서 온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그 불청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미국 주류 공화당에서는 얘기를 지난 20년 동안 안 들었어요. 1996년도에 웰페어 리폼 빌이라는 그 새로운 저희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혜택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불만이
지금 응고가 돼서 이번에 폭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고등학교 중퇴자들 지지자 기반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공화당에서 생각을 못했던 기반들이 소위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부장적인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아버지처럼 얘기해주는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해요. 신기하게도 백인 여성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가정 중에서도 우리 가톨릭 신도들을 포함한 그런 가부장 제도에 익숙한 그런 집단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두 번째, 교육받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미혼 남녀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이유가 플랜드 페어런트처럼 자신들은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걸 돈 내가면서 낙태 몰래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 갖고 가서 낙태하거나 아니면 피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하죠. 얼마 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아주 똑똑한 한인 2세들 모임을 갔는데 놀랍게도 거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산층, 중상층 미국인들, 이민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을 받는 그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노후를 지키고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슈퍼팩이라고 부르는 이제 많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부를 많이 하는 집단. 이 사람들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를 이용해서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를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한 그 두 번째 집단이 공화당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집단들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프로페셔널들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수자들이 지난 두 번 대선을 겪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풀뿌리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스몰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돈을 갖다가 계속 내는데 똑같은 방법을 답습을 하면서도 훨씬 파워가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듯이 불행하게도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트럼프가 들으면서 특히 우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되면서 정말 민족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데, 핵무장, 핵을 어떻게 한다 그러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굉장히 두려운 우리도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최주관님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셨고 또 핵공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주관님께서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러다가 핵무장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핵공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 발언 중에서 특히 이 세계관,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서 주한미군 또 주일 미군에 대한 철수 의지를 표명했고, 또 한편으로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조차 허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대외 외교 정책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 핵 비확산 정책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성격상 부동산 재벌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아마도 미국이 이끄는 그 국제 질서 유지 그런 그 어떤 체계적인 국제 질서 유지라는 측면보다는 미국에 대한 자체적인 그 돈 문제로 국한되는 그런 약간 그 협소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하는 이런 발언들이 지금 북한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또 잠수함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초보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본토까지 핵 공격이 가능한 그렇다는 능력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알게 모르게 한반도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미국의 핵 우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에 그 핵 비확산 또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선언을 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다 철수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까지 철수된다면은 이제 핵 우산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일본에서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그러고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1996년 우리 대북 경솔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근 10여 년 이상 뉴욕에 있으면서 대북 경솔 사업을 몸을 담았고 한 40번 정도 북한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의 목적은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대신에 평화적 이용 기술인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4년에 농축우라늄을 개발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가 걸렸어요. 미국 정보기관에 걸리고 그것을 결국은 2006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때에도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거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 원천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2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북한에서 북한 원자력 기술자들 많이 만나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와 또 시간의 문제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가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그 대외 무역에 의존이 굉장히 강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그거에 대한 비밀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즉각적인 외교적 또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그거를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라고 하겠으나 정책적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제로 볼 때 그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들은 어쩌면 좀 저희가 피해야 되는 견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험 문제.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도 의료보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창원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항상 앞서왔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큰 기업들을 보호하고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공화당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역시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케어라는 게 서민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메디케어의 일종의 메디케어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런 거고, 공화당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아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대통령까지 바뀐다면 이러한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저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트럼프는 그 메디케이드나 소셜 시큐리티를 유지하겠다, 또 그게 혜택이 되도록 자기가 보장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텍스를 올릴 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텍스를 다 내려줄 거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텍스를 다 내려주고도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텍스를 올릴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 의료제도나 이런 게 정말 미국도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고 빨리 해결이 되면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쉽게 해결은 안 될 거고 역시 그 전통적인 걸 우리가 본다면은 민주당 쪽은 서민이나 이런 의료제도, 이런 소셜 시큐리티, 웰페어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화당은 항상 좀 그런 걸 반대하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그 예산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세금을 줄여야 된다, 항상 이런 쪽입니다. 네. 절대로 이 시간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격하는 시간은 절대 아니고, 우리 천주교 신앙의 눈으로 이걸 보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규덕 신부님께서 우리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것보다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을 때 생각하면서 성서의 구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 내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돈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돈 내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을 수 있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피해의식도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지 마, 그들에게 대항해 라고 했으면 속이 참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아니면 저희가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답변을 저희에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느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이 분명히 어려울 거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 안에서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저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상에 많은 약자들, 세상에 많은 힘없는 사람들, 내가 그 약자일 수도 있고 내가 어쩌면 강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그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임을 저희가 명심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예. 지금 이 복잡다단한 미국 대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님께서 너무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두 개만 해주세요. 윤표 형제님 항상 뭐 하실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윤표 형님. 이 좋으신 분들의 좋은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고 또 이렇게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난립 속에서 어느 당을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에게 우선 정책을 펴는 그런 당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조그만 소상인으로서 나에게 일단 실리를 갖다 주는 그런 당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종교인으로서 그 양심에 의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핵을 가져야 되겠는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습니다만 아직도 제 어머니 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고향이 이북이고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핵을 저렇게 공갈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금 미국 보호하에서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서 우리나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당하고 있어야만 되겠는가.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까지 발사하는 기술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 애를 쓰는 이유는 미국을 겨냥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자기 나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쉽게 그냥 앉아서 손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믿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네, 이거 대답을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뭐 그거는 아주 긴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으로는요, 과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지키느냐, 미국이 한국에 있는 건 한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적으로도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중국을 대립하고 러시아를 대립하고 있는 거지 꼭 한국을 지키는 게 한국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IMF 사태 때 1997년 말이에요. 그때 한국도 거의 넘어갈 상태였는데, 그때 클린턴 정부 때 그 트레저리 세크레터리 로버트 루빈이랑 그다음에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국무장관이었는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는 IMF에 다 넘어가도 되는데 한국은 꼭 지켜야 된다. 왜? 한국은 정세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피해를 전혀 줄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그만큼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시간이 지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직까지는 꼭 한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대립을 하고 또
거기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을 그래도 쓰려 그러면은 한국이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 핵 비확산 체제 그거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 독자적인 그런 정책을 피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그 즉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게 그 핵 비확산 체제가 만약에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순간에 핵 비확산 체제는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남북한의 대치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기술이 축적되고 그런 나라가 만약에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세계의 정세가 이미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에서 핵비확산 제도가 망가진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뭐 대만도 뭐 일본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부터 아주 군소국가들까지 너도 나도 뭐 그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마도 미국에서 봐서는 핵 확산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미국의 리더십이 깨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트럼프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도 마음의 변화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주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사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에요. 정부 규제 지난 한 20년, 30년간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거든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런 작은 요식업이나 아니면은 세탁소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저기에는 큰 건설업체, 의사, 변호사가 다 포함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정부 규제를 철폐를 하고 세금을 낮추겠다 하는 그 얘기가 정말 달콤하게 들리고 사실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패널리스트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강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철폐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갖다가 깎아서 세금을 안 걷어가지고 그거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현실적이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패널리스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 시간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